안녕하세요. 나미입니다. 여기에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채널 구독하시고 곧 시작될 이야기를 저와 함께 들어주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이자 Don't be sad. 평생 찾아 They'll 헤매야 be back 했던 soon. 희미한 빛이었다. 친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셨지만 나는 늘 고아처럼 살았다. 5살 되던 해 아들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친부모는 나를 외삼촌 댁에 맡겼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 내 외삼촌 외숙모가 이제 내 진짜 엄마 아빠다. 외숙모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무슨 엄마 아빠란 말이오. 그렇게 나는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순식간에 부모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이 세상에 부모가 있는데도 부를 수 없는 아이? 그게 바로 나였다. 5번째 생일이 다가왔을 때 친부모는 500원을 받고 나를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는 한 부부에게 팔아 넘기려 했다. 다행히 외삼촌이 밤새도록 달려와 제때 도착했고 나를 등 뒤에 숨겨주었다. 우리 집에 아들 둘이나 있소? 3아세 번째 딸은 우리 집 딸로 키우겠소? 그 당시 나는 이름조차 없었다. 마을의 다른 3번째 딸들처럼 그저 사마라고 불릴 뿐이었다. 후에 외삼촌은 마을의 한 할아버지를 모셔다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송유주. 반짝이는 진주가 되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현실 속 나는 그저 평범한 돌멩이에 불과했다. 외삼촌은 참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너무 바빴다. 매일 새벽 5시나 6시에 콤바인을 몰고 마을 저 마을로 다녔고 어떤 날은 밤 8시나 9시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외숙모는 늘 무서웠다. 표정은 항상 굳어 있었고 매서운 눈빛은 나를 늘 위축시켰다. 13살이었던 큰 오빠는 사춘기라 나에게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나보다 2살 많았던 둘째, 오빠는 심술궂은 장난을 많이 쳤다.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옷을 잡아 끌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쥐를 내 발 아래 던져 놓기도 했다. 나는 그저 비가 오기만을 바랐다. 비가 오면 외삼촌은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 있을 테니까. 외삼촌이 집에 있을 때에만 나는 이곳이 내 집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외삼촌은 나를 유치원에 데려갔다. 외숙모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밥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제는 학교 보낼 돈까지 쓰겠다고. 돈이 그렇게 남아도나. 외삼촌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이장님이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가야 한대. 안 그러면 법에 어긋난다더군. 외숙모는 계속해서 투덜거렸다. 나는 그저 2 손을 꼭 쥐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었다. 내가 귀머거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외삼촌은 외숙모를 달래며 말했다. 알았소. 유주 앞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마오. 외숙모는 나를 한 번 째려본 뒤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뒤로 다다다닥 빠르게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외삼촌은 나를 끌어당겨 부드럽게 말했다. 외숙모는 그냥 성격이 좀 급한 것뿐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란다. 유주야. 이제부터 외숙모를 잘 돕고 말썽 부리지 않으면 외숙모도 널 예뻐해 주실 거야. 수업이 끝나면 둘째 오빠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딱지치기를 하러 다녔고 나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돼지에게 줄 풀을 베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한 단에 10,000원이 넘는다고 하는 그 물미나리가 그때는 논두렁에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돼지들이 먹다 지칠 정도였다. 풀 베는 일이 끝나면 나는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었다. 외숙모가 집에 돌아오면 바로 볶기만 하면 되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었다. 주말에는 나 혼자 온 가족의 옷을 모두 빨아야 했다. 세탁 바구니는 내 키의 절반이나 되었다. 그 당시에는 농사일이 너무 바빴다. 고구마를 심고, 고구마 줄기를 자르고, 땅콩을 심고, 땅콩을 뽑고, 모내기를 하고, 김을 매고, 약을 치고, 벼를 베는 일까지. 외삼촌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안일은 외숙모의 몫이었다. 외숙모는 지쳐서 돌아왔고, 큰 오빠는 말대꾸를 했으며, 둘째 오빠는 말썽을 부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외숙모의 신경질적인 성격도 이해가 된다. 아이들은 잠이 많은 법이었다. 외삼촌이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나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베개 밑을 더듬어 보곤 했다. 막대사탕, 알사탕, 앵두잼 분말. 그것은 외삼촌이 나만을 위해 남겨둔 사랑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베개 밑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실망하고 있을 때 외숙모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은 찌푸려져 있었고 막대사탕을 들어 나를 추궁했다. 너 이거 어디서 났니? 혹시 훔친 거니?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외숙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했다. 오늘 혼쭐을 내서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해야겠어. 외숙모는 구석에 있던 깃털 빗자루를 들고 나에게 휘둘렀다. 그때 마침 큰 오빠가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큰 오빠는 문 앞에 서서 사춘기 특유의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아빠가 사다 준 사탕이에요. 때리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나는 외숙모가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몇 년을 살았는데, 사탕 1번, 과자 1번 사준 적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집 딸한테는 정성을 다하는구려. 외삼촌은 부드럽게 외숙모를 달랬다. 내가 벌어온 돈 당신이 다 갖고 있지 않소? 당신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맡기라도 했소. 그래도 이건 다르지. 조용히 좀 하시오. 애들 들을라. 창피하게. 옆방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외삼촌이 내 방문을 살짝 열었다.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외삼촌. 다음부터는 저한테 과자 사다 주지 마세요. 외삼촌은 조용히 내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어른들 싸움은 너랑 상관없단다. 그냥 자거라. 그 후로 외삼촌이 가져오는 간식은 늘 2개였다. 하나는 나에게, 하나는 외숙모에게. 둘째 오빠는 징징거렸다. 나도 먹고 싶어요. 외삼촌은 아무 말 없이 오빠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남자애가 무슨 과자야? 외숙모는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저 조카 딸 덕분에 저도 호강하네요. 하지만 문 밖으로 나서는 외숙모의 표정은 금세 변했다. 입에는 사탕을 물고 환하게 웃으며 동네 아줌마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남편 좀 보라지. 10수년이 지났는데도 나를 아가씨 대하듯 한다니까. 매일같이 과자를 사다 줘. 언니들. 이거 너무 낭비 아니에요? 1년여 뒤. 친어머니는 마침내 소원대로 아들을 낳았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나를 데리고 100일 잔치에 갔다. 친어머니의 집은 산화 제한 때문에 대부분의 가구가 압수된 상태였다. 앉을 의자조차 이웃집에서 빌려와야 했다. 그래도 친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자랑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이제 누가 내 뒤에서 험담을 하겠어. 내 사촌 남동생은 장위라는 이름이 붙었다. 피부는 누렇고 검은색이었으며 얼굴에는 솜털이 가득해서 마치 작은 원숭이 같았다. 나는 왜 그 아이가 귀엽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무심결에 엄마라고 불렀다. 친어머니의 얼굴에 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무슨 헛소리야. 이제 내 외삼촌 외숙모가 내 진짜 부모님이야. 알겠니? 외숙모도 차가운 목소리로 거들었다.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엄마라고 부르면 듣기 싫으니까 부르지 마. 그럼 대체 누가 제 부모님인가요? 나는 속으로 물었다. 외삼촌은 내 등을 살짝 쓰다듬었다. 가서 언니들이랑 놀고 있거라. 잔치에 온 손님들은 모두 계란을 넣고 끓인 단수를 대접받았다. 다른 사람들의 그릇에는 계란이 2개씩 들어 있었지만 내 그릇에는 맹물 같은 설탕물뿐이었다. 수많은 과거의 일들처럼 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계란이 다 떨어졌어. 그리고 아이들이 계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단다. 부엌에 불이 꺼져가네. 가서 불 좀 다시 지피렴. 그때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어린 나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부모라는 권위에 대항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 부엌으로 들어온 사람은 외숙모였다. 외숙모는 불 옆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는 나를 보고 밖으로 끌어냈다. 외숙모는 내 귀를 잡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새 옷을 사줬더니 부엌에 들어가 불장난이나 하고. 손님답게 굴지도 못하고 말이야. 외숙모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친어머니가 달려왔다. 친어머니는 당황하며 말했다. 내가 사마한테 불 좀 지피라고 시켰어. 외숙모는 내 귀를 놓고 차갑게 말했다. 어머. 그럼 잘 됐네요. 걔는 언니 딸이니까 그냥 언니네 집에 남아서 밥이라도 하라고 해요. 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친어머니는 황급히 말했다. 그냥 조금만 도와달라고 한 것뿐이야. 이미 당신네 딸이 되었는데. 어떻게 데려가겠어? 두 사람은 나를 마치 물건처럼 서로에게 떠넘겼다. 그때 친아버지가 들어와 찡그린 얼굴로 말했다. 만약 당신들이 더 이상 개를 키우고 싶지 않다면 내가 장마 전에 집에 보내겠소? 그 사람은 500원을 준다고 했으니 그 돈으로 소이분유라도 사줄 수 있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숙모는 계속해서 불평했다.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네. 계란 하나 못 먹고도 기꺼이 집안일을 도와주다니. 내가 아무리 착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결국 그 사람들은 널 쓰레기처럼 버릴 텐데. 딸 셋 중에서 널 가장 쓸모없게 여기잖아. 쯧쯧. 나는 자전거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뜨거운 여름바람이 내 얼굴을 때려 눈이 아려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외삼촌,
외숙모, 이모, 이모부가 있었지만 친부모는 더 이상 없었다. 평소에는 외숙모도 그렇게까지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학기 초가 되면 유난히 화를 많이 냈다. 그 당시 의무교육이 보편화되었지만 학비는 여전히 부담이었다. 자녀 셋이 모두 학교를 다니는 것은 시골 가정에겐 만만치 않은 짐이었다. 외삼촌은 늘 외숙모를 설득해야만 내가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었다. 매년 여름방학이면 친부모는 나를 자기 집으로 며칠 동안 초대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외삼촌은 말했다. 그래도 그분들은 내 친부모님 아니냐. 보고 싶어서 부르는 걸 거야. 가거라. 친부모의 집에는 날개 3개짜리 천장 선풍기 하나가 전부였다. 무더운 여름. 온 가족은 시멘트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잤다. 가장자리에 누웠던 나는 바람을 거의 느끼지 못했고 그저 방 안 가득한 땀 냄새만 맡을 수 있었다. 사실 그들은 나를 보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다. 추수철이라 농사일이 바쁘니 나를 불러 일을 시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사많은 손님인데 밭일을 시킬 수 있나라며 짐짓 모른 척했다. 물론 밭에 나가 벼를 베는 일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옷을 빨고 밥을 하고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벼를 말려야 했다. 추수가 끝나자 그들은 나를 서둘러 돌려보냈다. 너무 오래 있으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야. 외숙모의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나는 적어도 보름 동안은 외숙모의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했다. 시간은 흘러 내가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이 되었다. 큰 오빠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다. 들판의 벼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고개를 숙이고 다가올 가을을 반기고 있었다. 이른 아침. 친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왔다. 사마 방학했으니 며칠 데리고 가서 놀려고요. 외숙모는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외삼촌은 가볍게 웃었다. 유주야. 가서 짐 좀 챙겨오렴. 친어머니는 들떠서 말했다.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언니들 옷이 많으니까. 외삼촌 외숙모가 눈치채지 못하게 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외숙모네 집에 있으면 밭일해야 하잖아. 엄마랑 같이 있으면 햇빛에 그을릴 일도 없고. 얼마나 좋은데. 외숙모는 부엌에서 차가운 차를 들고 나오다 그 광경을 목격했다. 나는 즉시 친어머니의 손을 부리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안 갈래요. 큰 오빠가 일하러 가서 일손이 부족해요. 이번 여름에는 제가 집안일을 도와야 해요. 이런 버릇없는 아이. 엄마가 널 해친 적 있니? 친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외숙모는 성큼성큼 다가와 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유주가 가고 싶지 않다는데 억지로 보내지 마세요. 설날에 데리고 가서 놀게 하면 되잖아요. 그해 여름 나는 외숙모를 도와 벼를 베었다. 동네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다. 어머. 유주가 밭에 나온 건 처음 보네. 외숙모는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몇 년을 키웠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그 후로 나는 여름방학마다 친부모의 집에 가지 않았다. 외숙모는 나에게 늘 웃어주지 않았지만 설날이 되면 언제나 새 옷 한 벌을 사주셨다. 친부모의 집처럼 1년 내내 언니들의 낡은 옷을 물려받아 입지 않아도 되었다. 속옷에 구멍이 몇 개나 났는데도
아무도 새것을 사주지 않았던 그때와는 달랐다.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나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둘째 오빠는 제1중학교에 합격했다. 큰 오빠는 둘째 오빠의 학비에 보태라며 2,000원을 보내왔다. 공장에서 힘들게 일해번 돈이었다. 월급도 많지 않았는데 2,000원은 큰 오빠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해 큰 오빠는 20살이 되었다. 외숙모는 큰 오빠의 결혼 문제로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큰 오빠는 늘 서두를 것 없다고 말했다. 고요한 밤. 나는 외숙모가 흐느끼며 외삼촌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은 2명이나 학교를 다니고. 어떤 처녀가 우리 아들을 좋아하겠어요? 그냥 평생 혼자 살게 될까요? 외삼촌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외숙모를 달랬다. 아직 어리잖소. 나도 33살에 당신이랑 결혼했잖소. 뭐가 어려? 친구들 애들은 벌써 2명씩이나 있는데. 둘째 오빠는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때는 비주류 문화가 유행하던 때였다. 수업이 끝나면 학교 정문 앞에는 늘 노랗게 염색한 머리에 귀에는 귀걸이를 주렁주렁 달고 올빼미처럼 새까만 눈을 한 남녀 무리가 모여 있었다. 나는 늘 조용히 그들을 피해 다녔다. 하지만 국경일 휴가 전날. 청소 당번이라 늦게 하교하는 바람에 나는 그들에게 붙잡혔다. 한 여자애가 껌을 짝짝 씹으며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돈 있어.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없으면 내 머리카락이라도 잘라서 팔아야겠다. 그 여자애는 나를 근처 미용실로 끌고 갔다. 바로 그때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째 오빠가 자전거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와 내 앞에서 급정거했다.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둘째 오빠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당장 내 동생 손 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둘째 오빠는 나를 꾸짖었다. 왜 반항하지 않았어? 소리를 지르든가, 발로 차든가, 울든가, 때리든가.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 마. 그러다 잠시 후 둘째 오빠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 반항하지 마.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면 되지만 사람은 다치면 안 돼. 다음 날 둘째 오빠는 나를 데리고 중학교 동창을 찾아갔다. 노란 머리에 온몸에 문신을 하고 늘 우리 학교 정문 근처를 배회하는 한 남자애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무리를 지나갈 때 다시는 아무에게도 붙잡히지 않았다.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되자 동네 아줌마들은 나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유주가 벌써 중학교 졸업이라니. 외삼촌 외숙모가 저렇게 키웠으니 나중에 꼭 보답해야 할 텐데. 그들은 외숙모에게도 말했다. 유주는 예쁘고 착하네. 이제 일하러 가서 돈을 벌면 큰아들 결혼 자금도 해결할 수 있겠어. 덜 걱정해도 되겠네. 외숙모는 턱을 치켜들고 말했다. 제가 그동안 걔를 구박한 적 없는데. 보답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내가 초등학생일 때 외삼촌은 콤바인으로 벼를 털어주는 일을 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마을마다 전기 콤바인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벼를 3륜차에 싣고 공장으로 가져갔고 그것이 더 빠르고 저렴하고
편리했다. 외삼촌의 콤바인은 낡아서 몇 날이 멀다 하고 고장 나기 일쑤였다. 벌이는 해마다 줄어들었다. 둘째 오빠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성적이 아주 좋아서 명문대에 갈 희망이 보였다. 외삼촌은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나는 아마도 친어머니의 두 언니처럼 중학교 졸업 후 공장에 들어가 일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두 해 뒤. 신부지참금을 많이 주는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중간고사를 망쳤다. 성적은 20등이나 떨어졌다. 성적표를 받은 외삼촌은 식탁을 치며 소리쳤다. 공부를 이따위로 할 거냐? 성적이 20등이나 떨어졌는데 제1중학교는 가고 싶은 거니? 우리 동네에서는 아무나 제1중학교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학교에 배정된 인원이 있었고 해마다 30명 정도만 갈 수 있었다. 나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어차피 졸업하면 일해야 하잖아요. 외삼촌은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동네 아줌마들 말 같은 거 듣지 마. 내가 합격만 한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학교를 보내줄 거다. 나는 외숙모를 쳐다봤다. 외숙모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뭘 봐. 이 집은 외삼촌이 결정해. 그 말은 암묵적인 동의였다. 내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목이 메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날 이후 나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성적은 빠르게 향상되었다. 외숙모는 더 이상 나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다. 외삼촌이 내가 널 일 시키는 거 알면 또 나한테 화낼 거야. 내가 손녀딸을 키우는 게 아니라 공주님을 키우는 것 같네. 둘째, 오빠의 대입시험이 끝났다. 오빠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고 지방명문대 985 공대에 합격했다. 외숙모는 너무 기뻐서 날아갈 듯했다. 나는 제1중학교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시험은 시골에서 열렸다. 선생님들이 우리를 데리고 호텔에서 지냈는데 먹고 자는데 모두 돈이 들었다. 호텔은 낡아서 이불과 베개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다. 밤에는 천장에서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서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험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내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다. 외숙모는 혀를 쯧쯧하며 말했다. 꼴을 보니 망했겠구만. 적지 않은 친구들이 나를 광둥에 가서 공장 노동자로 일하자고 꼬드겼고 몇몇 아줌마들은 적극적으로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었다. 외삼촌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16번째 생일이 돌아왔다. 그날 친어머니가 또다시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작은 케이크까지 사들고 왔다. 나는 그녀가 과거의 일에 미안함을 느껴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배불리 먹고 난 뒤 그녀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 사마가 중학교를 졸업했으니 이제 16살이 되었네. 내가 아주 좋은 사람을 찾아놨단다. 그 남자애는 25살인데 예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좀 절어. 하지만 신부지참금으로 15만 위안을 줄 수 있다고 했어. 2007년 우리 같은 시골 마을에서 15만 위안은 엄청난 금액이었다. 친어머니는 들떠서 말했다. 그 돈을 반으로 나누면
광희 대학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잖니? 어차피 이 아이는 고등학교에 합격하지도 못할 거고. 이래서 저 돈을 벌려면 얼마나 걸리겠니? 그녀는 그 모든 말을 내 앞에서 했다. 마치 예전처럼 나를 귀한 물건처럼 여기고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다. 친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삼아. 그 사람이 다리가 조금 불편하긴 해도 조건은 아주 좋아. 사고로 받은 보상금도 몇십만 위안이나 된대. 그 사람한테 시집가면 너도 호강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널 낳았는데. 내 미래를 생각해야지.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저 합격할 거예요. 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무슨 합격이야. 너 어릴 때 20살까지 세지도 못할 만큼 멍청했잖아. 그런 애가 제1중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니? 내가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 무게. 내 지능을 내가 모르겠니? 그래. 나는 정말 멍청했다. 나는 친부모가 예전에 나를 버린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다. 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제가 고등학교에 합격하지 못하면 일하러 갈지언정 절대 시집은 안 갈 거예요. 엄마가 5살 때 저를 버렸으니 제가 돈을 벌면 엄마가 아닌 외숙모한테 드릴 거예요. 바로 그때 집 전화벨이 울렸다. 담임 선생님이었다. 송유주 맞니? 고등학교 시험 결과가 나왔단다.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췄고 내 심장은 공중에 매달린 듯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너 합격했어. 학교에서 10명밖에 합격 못했는데. 내가 2등이란다. 이마에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손으로 땀을 닦으려는데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외삼촌이 전화를 낚아채 다시 한번 물었다. 점수를 확인하고 나서 외삼촌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외숙모는 언제 왔는지 모르게 전화기 뒤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말을 들은 후 외숙모는 멍하니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귀신처럼 하얗길래 망한 줄 알았지. 친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이 애가 20살까지 세지도 못하던 애인데 제1중학교에 합격했다고. 그녀는 눈을 굴리더니 즉시 태도를 바꿨다. 고등학생 1명에 대학생 1명. 당신네 집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내 생각엔 그냥 시집 보내는 게 낫겠네. 옆방에서 자고 있던 둘째 오빠는 평소에도 친어머니를 싫어했다. 그 말을 듣고는 문을 쾅 열고 나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분은 제 동생이에요. 그분이 공부를 하든 결혼을 하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 학비는 대출 받을 수 있고 생활비는 제가 일해서 벌면 돼요. 그분 때문에 희생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신은 제1중학교에 합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나 아세요? 유주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아세요? 공부를 그만두라고요. 외삼촌은 심각한 표정으로 둘째 오빠를 꾸짖었다. 유광아. 어떻게 이모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니? 이해 없게.
그 당시에는 가족들끼리 다툼은 많았지만 대놓고 싸우는 일은 드물었다. 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붉게 변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모. 제가 결혼하더라도 신부지참금은 외삼촌 외숙모 거예요. 이모는 저를 한 번 버렸으니 다시는 저를 팔 수 없어요. 그녀는 분노에 차 집을 나갔고 나에게 은혜를 모르는 년이라고 욕을 했다. 외삼촌 외숙모가 남의 집 딸을 키우느라 미쳤다고도 했다. 그날 밤 외숙모는 마가를 낳은 늙은 암탉을 잡아 가장 큰 닭다리를 나에게 줬다. 먹어라. 나중에 신부지참금은 모두 외숙모 거라는 거 잊지 마. 동네 아줌마들은 외삼촌 외숙모에게 귓속말을 했다. 아들 대학 보내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남의 집 딸까지 키워서 공만 들인 거 아니냐. 자기 친동생도 학교에 못 보내는 판에 남의 조카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네. 합격 통지서에는 자세한 학비가 나와 있었다. 입학하자마자 학비, 기숙사비, 잡비까지 합쳐서 총 1,800위안을 내야 했다. 외숙모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까매졌다. 내가 무슨 돈으로 내 학비를 마련해. 나중에 돈 벌면 월급 전부 집에 가져와. 알겠어. 둘째, 오빠의 학비는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필요했다. 가장 가난할 때는 한 푼이 영웅을 곤경에 빠뜨리는 법이었다. 외삼촌은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큰아들한테 좀 달라고 하지 그래? 외삼촌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자식 공부시키는 건 부모의 책임이지. 그걸 큰아들한테 떠넘길 수는 없소. 이미 장가도 못 보내고 집도 못 지어줬는데. 미안한 마음뿐이오. 둘째, 오빠는 시골에서 과외를 하고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 방값을 아끼기 위해 밤에는 PC방 소파에서 잠을 잤다. 나도 힘이 되고 싶었다. 마침 그때 동네에 머리카락을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내 머리카락은 굵고 길어서 허리까지 닿을 정도였다. 흥정 끝에 80원을 받았다. 돈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달려왔다. 마침 외숙모가 바치를 마치고 돌아왔다. 나는 돈을 내밀었다. 외숙모. 저 머리카락 팔아서 80원 받았어요. 외숙모는 손을 닫고 내 뒷목을 몇 번 쓰다듬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떤 못된 년이 애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라놨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외숙모.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요. 그리고 외숙모는 제 긴 머리카락이 집안에 흩어진다고 불평했잖아요. 외숙모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이리 와. 너 덜 흉하게 내가 다시 손봐줄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외숙모. 그냥 가위로 다듬어 주시면 돼요. 5원도 아깝잖아요. 그날 오후. 하늘은 불타는 것처럼 붉었다. 외숙모는 새 가위를 빌려와 내 머리카락을 다듬어 주었다. 머리를 자르면서 외숙모는 처음에는 양심 없는 머리카락 수집가를 욕하더니 이내 내가 어리석다며 욕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투덜거리던 외숙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나중에 머리카락 다시 길러라. 여자는 긴 머리가 예쁜 거야. 우리 집이 80원.
100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날 밤. 둘째, 오빠가 집에 돌아와 따은 머리가 없어진 나를 보고 화를 냈다. 차라리 머리를 밀어버리지 그랬어. 뒤에서 보면 남자애인지 여자애인지 모르겠네. 친어머니도 그 소식을 듣고는 투덜거렸다. 그렇게 길고 굵은 머리카락이면 적어도 150원은 받았어야지. 정말 멍청하긴. 고등학교 3년 동안 나는 다시 머리를 기르지 않았다. 짧은 머리는 관리하기 쉽고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큰 오빠가 1,000원을 보내와 우리 집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야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친구들은 이미 여름방학부터 학원에 다니며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예습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친구들에게는 이미 아는 내용이었다. 나는 낡은 소처럼 씩씩거리며 따라가려고 애썼지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선생님들은 대부분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관심을 가졌고 우리처럼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나의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졌다. 국경일 휴가. 둘째, 오빠가 돌아왔다. 나는 오빠에게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물었지만 결국 나는 포기했다.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정말 못하겠어. 둘째, 오빠는 펜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말했다. 유주야. 나도 고등학교에 막 들어왔을 때는 너처럼 내가 멍청하고 친구들에게 뒤처진다고 생각했어. 모든 과목을 잘하고 싶었고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지. 나중에야 알았어. 공부도 선택과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빠는 내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문과와 이과로 나뉜다고 말했다. 만약 이과를 선택하면 문과 과목은 거의 배우지 않아도 되고 합격점만 넘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이과를 선택하고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게 좋겠다. 이과는 나중에 취업하기 쉽고 문과는 외울 게 많아서 여자애들이 하기에 더 좋대. 내가 잘 생각해서 결정해봐. 그날 밤. 나는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외삼촌은 공사 현장 반장을 따라 일을 시작했다. 공사장은 힘들었고 비가 오거나 해가 뜨겁거나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휴일도 거의 없었지만 한 달에 3,000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었다. 벼농사보다는 훨씬 나았다. 외숙모는 그곳에서 인부들 밥을 해주는 일을 했다. 고정된 월급 외에 엿가락 같은 철사 조각들을 주어 팔아 거의 2,000원 가까이 벌었다. 외숙모는 나의 생활비를 300원으로 올려주었다. 2월 달에 내가 학교 갈 때 250원밖에 안 줬는데. 이것 봐. 나중에 내가 돈 벌면 나한테 5배로 갚아야 해. 알겠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몇 년을 함께 살면서 나는 외숙모의 성격을 서서히 이해하게 되었다. 겉은 칼날처럼 날카롭지만 속은 두부처럼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큰 오빠가 드디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다. 외숙모는 기뻐하며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여자애는 신부지참금으로 10만 위안과 도시의 집 한 채를 요구했다. 그 요구는 외삼촌 외숙모의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외삼촌은 처마 밑에 앉아 담배 한 갑을 다 태웠다. 하얀 눈이 하늘에서 내렸다.
눈은 가벼웠지만 외삼촌의 어깨에 쌓이니 외삼촌의 허리를 휘게 할 만큼 무거워 보였다. 친어머니는 또다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예전에 내 말 듣고 유주를 학교 보내지 말고 시집 보냈으면 지금쯤 며느리도 받겠지. 친아버지는 큰 오빠에게 방법을 일러주었다. 일단 걔를 임신시켜. 애가 생기면 신부지참금 없어도 걔가 시집 오지 않고는 못 beg일 거야. 그 당시 시골에서는 그런 일들이 드물지 않았다. 평생 온화했던 외삼촌이 처음으로 진짜 화를 냈다. 입 다물어요. 우리 집안일에 참견하지 마시오. 친어머니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갔고,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러는 건데, 내 좋은 마음을 걔한테 물려내라며 욕을 했다. 결국 결혼은 파혼되었다. 큰 오빠는 실망해서 하던 일마저 그만두었다. 외숙모는 머리카락이 빠질 만큼 속상해했다. 나이 26인데 평생 혼자 살 건가? 일을 그만둔 큰 오빠는 인터넷선을 연결하고 낡은 컴퓨터 한 대를 들고 왔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우리 가족은 거의 매장당할 지경이었다. 사람들은 외삼촌 외숙모가 쓸모없는 조카딸이나 키우느라 아들의 미래를 망쳤다고 했다. 큰 오빠는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에만 매달려 있다고 욕했다. 외숙모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큰 오빠에게 중매를 섰지만 우리 집안 사정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외숙모는 큰 오빠가 혹시라도 무슨 생각을 할까 봐 걱정되어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큰 오빠는 낮에 자고 밤에 컴퓨터를 했다. 밤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방 밖으로 새어나왔다. 외숙모는 참지 못하고 부드럽게 설득했다. 결혼 못하면 다른 사람 찾으면 돼. 하루 종일 컴퓨터만 붙들고 있지 말고. 큰 오빠가 대답했다. 저 게임 안 해요. 소설 쓰고 있어요. 돈 벌려고요. 큰 오빠는 평생 공장 노동자로 살 수는 없다고. 돈이 될 만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숙모는 믿지 않았다. 나는 큰 오빠가 무슨 소설을 쓰는지 궁금했다. 오빠는 여자애가 볼만한 게 아니야 라며 보여주지 않았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인터넷 검열이 느슨했던 시절이었다. 큰 오빠는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소설을 썼다. 섣달금음. 또 한 해가 지났다. 내게는 대입시험까지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와 이과로 나뉜 후 나는 이과 심화반에 들어갔다. 내가 약했던 과목들을 버리고 나자 내 성적은 급상승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말 나는 전교 98등이었다. 2학기 말에는 76등으로 올랐다. 학년이 끝났을 때는 62등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첫 중간고사에서는 전교 55등이었다. 등수가 올라갈수록 더 힘들었다. 현상 유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를 악물어야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고무줄이 나를 꽉 묶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다. 설날 밥상에서 둘째 오빠가 나를 위로했다. 마음을 편하게 가져. 지금 점수만 유지해도 명문대 최저 등급은 문제없어.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불안감이었다. 그날 밤 하루 종일 컴퓨터만 붙들고 있던 큰 오빠가 나에게 세뱃돈으로 500원을 주었다. 유주야.
이거 받아서 사탕 사 먹어. 사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탕을 좋아하지 않았다. 큰 오빠와 나는 8살 차이라서 어릴 때부터 함께 했던 시간이 많지 않았다. 아마 오빠의 기억 속에 나는 여전히 외삼촌이 사다 준 과자를 몰래 먹던 꼬마였을 것이다. 외숙모는 큰 오빠가 컴퓨터로 소설을 써서 돈을 벌고 있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컴퓨터 게임이나 하면서 무슨 돈을 벌겠나? 그래. 중학교는 졸업했지. 내 아들은 중학교만 졸업해도 한 달에 2,000원 넘게 벌어온다고. 송씨네 큰아들은 아마 인생 망쳤을 거야. 나중에 노총각 신세 못 면하겠지. 설날 이튿날. 친어머니는 관례대로 외가에 돌아왔다. 그녀는 몰래 나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1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 손에 쥐어줬다. 내 세뱃돈이다. 외삼촌 외숙모한테는 말하지 마. 이걸로 예쁜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 나는 차갑게 그 돈을 돌려줬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100원으로는 엄마가 말한 것들 못 사요. 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나중에 나는 친아버지가 그녀에게 묻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왜 그 쓸모없는 년한테 세뱃돈을 줘? 친어머니가 대답했다. 뭘 아세요? 만약 나중에 걔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잘해둬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나중에 걔가 돈 벌면 우리 아들 소희를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었다. 설날 사흘 뒤. 나는 학교로 돌아갔다. 공부는 숨막힐 정도로 빡빡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겨 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때는 끝이 없을 것만 같았다. 끝없이 쌓여가는 문제지들을 보며 나는 혼란스러웠다. 대입시험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시험은 다가왔다. 6월. 날씨는 이미 견디기 힘들 만큼 뜨거웠다. 시험장 밖. 나무 위에서는 매미가 울고 있었다. 문득 4살 때 큰언니가 나를 데리고 매미 허물을 주우러 다녔던 기억이 났다. 매미 허물은 약재로 팔아 돈을 벌 수 있었다. 한참을 줍다가 언니와 나는 길을 잃었다. 밤이 되자 숲은 어두컴컴해졌다. 나는 울면서 길을 찾다가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모른다. 결국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멀리서 우리 집이 보였다.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친부모와 두 언니는 밥상에 앉아 있었다. 4명이 밥상 내 귀퉁이에 앉아 따뜻하고 행복한 한 가족처럼 보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가족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늘은 실수로 나를 잘못된 사람들과 잘못된 집에 낳았던 것이다. 다행히 잠에서 깨어난 하늘이 그 실수를 고쳐주었다. 나를 진짜 집, 외삼촌과 외숙모, 그리고 두 오빠가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주었다. 그들이 바로 내 운명의 가족이었다. 그들을 위해 나는 반드시 시험을 잘 봐야 한다. 시험 기간 동안 나는 꽉 찬 물통 같았다. 콸콸 쏟아져 나온 지식들이 종이 위에 채워졌다. 내 과목 시험이 끝난 후 모든 것이 텅 비어버렸다. 몸은 텅텅 비었고 영혼마저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허전했다. 나는 넋이 나간 채 시험장을 나섰다.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인파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주야. 나는 고개를 들었고 한 번의 외숙모를 발견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석양이 외숙모의 머리에 내려앉아 하얗게 빛나는 머리카락이 반짝였다. 외숙모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외숙모는 손을 흔들며 나를 불렀다. 그 순간 길 잃은 내 영혼은 닻을 내린 듯 다시 몸으로 돌아왔다. 내게는 언제나 나를 단단히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었구나. 세상 끝에 있어도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외숙모는 오토바이에 나를 태웠다. 여름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외숙모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다. 외삼촌이랑 내가 널 학교 보내려고 동네 사람들의 온갖 수군거림을 들었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만약 나중에 내가 효도할 줄 모른다면 하늘이 벌을 내릴 거야. 석양은 점점 저물고 마지막 햇빛이 길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조용히 외숙모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등에 얼굴을 기댄 채 속삭였다. 알았어요. 외숙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섞인 비누 냄새가 외숙모의 옷깃에서 풍겨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를 감쌌다. 대입 시험 결과가 발표되던 날. 외삼촌은 휴가를 내고 마을로 돌아왔다. 외숙모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10번도 넘게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잔소리를 하다가 드디어 점수를 확인할 시간이 되었다. 큰 오빠가 웹사이트를 열고 정보를 입력했다. 기다리는 시간은 20초도 되지 않았지만 온 가족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했다. 국어 125점, 수학 123점, 영어 139점, 탐구 영역 251점, 총점 638점. 그해 명문대 이과 합격 커트라인은 567점이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안정적인 점수를 받았다. 그 순간 외숙모의 눈은 붉게 물들었다. 동네 아줌마들. 우리 조카 딸만큼 용감한 딸이 어디 있나 보라고 해. 그날 오후. 외숙모는 지프로 만든 모자를 쓰고 마을을 돌아다녔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유주가 638점을 맞았네. 이제 또 대학 보내야 하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네. 담임 선생님과 둘째 오빠와 상의한 후 나는 둘째 오빠의 대학 근처에 있는 명문대 985 공대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외숙모는 기필코 대학 합격 축하 잔치를 열고 싶어 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잔치를 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큰일이 생겼는데 안 열 수 있나? 그때 너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외숙모 외삼촌에게 효도할 거라고 말해야 해. 그 못된 아줌마들 속 터져 죽게 해야지. 잔치는 12테이블이나 차려졌다. 동네 아줌마들은 태도를 바꾸어 칭찬을 쏟아냈다. 이 조카를 키운 보람이 있네. 부부가 자식 둘을 대학에 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 유주는 보아하니 똑똑해 보이더니 역시나 합격했네. 내가 뭘 했어? 저 아이는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했잖아. 나중에 이 두 자식이 졸업하면 당신들 살림도 정말 좋아질 거야. 유주. 내 외삼촌 외숙모는 너의 두 번째 부모님이니 나중에 꼭 효도해야 한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맥주 몇 잔을 마신 친어머니가 불쑥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삼아.
대학 합격했다니 엄마가 정말 기쁘구나. 너는 엄마를 닮아 똑똑하니까. 엄마는 내가 꼭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부드럽게 내 손을 쓰다듬었다. 예전에 엄마가 남동생을 낳으려고 너를 외삼촌네 집에 보냈지만 사실 엄마는 늘 너를 생각하고 있었어. 너를 다시 데려오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 참았지. 너는 엄마가 낳은 딸이니까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해야지. 그녀는 내 이복동생인 장위를 끌어당겼다. 소희야. 누나한테 같이 집에 가자고 해봐. 장위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다. 무슨 명문대 청와대나 베이징대에 합격한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큰언니는 두 아이를 데리고 만삭의 몸으로 다가왔다. 삼아. 그래도 친부모님이잖아. 딸이 영원히 화낼 수는 없잖아. 나중에 우리 가족 모두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자. 내 머리는 터질 것 같았다. 그들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다. 가장 웃긴 것은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까지 있었다. 낳은 것도 은혜고 키운 것도 은혜지. 너는 대학생이니까. 나중에 잘 되면 양쪽 모두에게 효도해야 해. 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었다. 물론 외숙모 외삼촌의 은혜도 잊으면 안 되지. 하지만 내가 걔를 낳지 않았으면 오늘의 걔도 없는 거잖아. 무엇보다 친부모님을 기억해야지. 그녀는 손을 뻗어 나를 끌어당겼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세게 뿌리쳤다. 이모, 외삼촌. 두 사람이 저를 보내셨을 때 나중에 다시는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십 년 동안 두 분은 제가 공부를 잘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고 학비 한 푼 준 적도 없고 양말 한 켤레, 옷 한 벌 사준 적도 없어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저를 팔아 지참금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저를 키우고 가르친 건 외삼촌 외숙모예요. 나는 목이 메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외숙모는 새 옷 한 벌 사 입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대학에 합격하니까 두 분이 저를 다시 찾으시겠다고요. 무슨 속셈이신지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와서 저한테 잘해주면서 나중에 제가 돈 벌면 저한테 달라붙어 피를 발고 두 사람의 아들을 키우게 하려고요. 꿈 깨세요. 1,000만 원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친아버지는 화가 나서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다. 이 못된 년. 내가 내 친아버지인데.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쳤어? 하지만 외삼촌, 외숙모, 둘째 오빠가 재빨리 내 앞을 막아섰다. 평소 말이 없던 큰 오빠마저 나를 등 뒤로 끌어당겨 말없이 나를 보호했다. 친어머니는 분노를 억누르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소희는 내 친동생이잖아. 내가 좀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니니? 그때는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이제 내가 사과할게. 됐지. 그녀는 무릎을 꿇으려고 했다. 만약 오늘 그녀가 정말 무릎을 꿇는다면 내 명성은 더럽혀질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틀림없이 도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나를 압박하고 친부모에게 돌아가라고 강요할 것이다.
나는 평생 이 끔찍한 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분노로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칼로 베어버리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외숙모가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두 마리의 사자처럼 뒹굴었다. 송춘아, 여기 와서 쇼하지 마. 유주 얼굴 봐서 내가 참았는데 너 정말 너무 뻔뻔하다. 내가 나랑 우리 오빠를 뭘로 보는 거야? 돼지 호구로 보지. 내 딸을 그렇게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해. 꿈도 꾸지 마. 유주 결혼할 때 신부지참금은 내 거고 얘가 벌어오는 월급도 내 거야. 내가 10년 넘게 키웠으니 그건 내가 받아야 마땅해. 걔를 데려가고 싶으면 나한테 1억 원을 줘. 그럼 보내줄게. 난장판을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했다. 외숙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 팔자야. 우리 송씨네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더니 이제는 시누이한테까지 배신당하네. 그녀는 가슴을 찢는 듯한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하나씩 털어놓았다. 내가 7살 때 고열로 의식을 잃었을 때 찢어진 겨울옷을 입고 맨발로 5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마을 의사를 찾아갔던 이야기. 내가 10살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비를 맞으며 학교에 와 나를 업고 돌아가다가 급류에 휩쓸릴 뻔했고 나뭇가지에 긁힌 다리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다는 이야기. 내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나 혼자 몇십 맞이기에 바치를 해서 학비를 벌었던 이야기. 고등학교 시절. 떼약볕이 내리쬐는 공사장에서 찌그러진 못을 하나씩 주워 고물상에 팔았던 이야기. 이 아이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키웠는데 당신이 마음대로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죽어버릴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나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사람들은 외숙모를 달래며 그녀의 등을 쓸어주고는 친어머니를 욕했다. 이 여자는 양심도 없나? 올케를 사지로 몰아야 직성이 풀리겠어. 10여 년 동안 자식 하나 못 돌보더니 이제 와서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니까 얼굴을 내밀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말 사랑했다면 왜 그동안 데려가지 않았어? 친어머니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데려가지 못할 만큼 아꼈단 말이야. 헛소리 마. 외삼촌이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다. 아끼기는 뭘 아껴? 내가 애가 아니라 그 애가 벌어올 돈을 아끼는 거겠지. 마음속으로 잘 알 거야. 만약 그런 식으로 또 계산한다면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 그녀는 외삼촌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평생 온화했던 외삼촌이 자신에게 화를 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핥으며 마지막 희망을 나에게 걸었다. 삼아. 예전에는 엄마가 잘못했다. 이제 엄마가 널 데려가려는 건 외삼촌 외숙모의 짐을 덜어주려는 거야? 엄마 아빠가 내 대학 등록금을 내줄게. 큰오빠는 돈도 못 벌고 둘째 오빠는 대학원 준비 중인데 외삼촌 외숙모의 부담이 너무 크잖아.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학비는요? 그녀는 머뭇거렸다. 학비는 대출받으면 되지. 봤지. 나는 차갑게 말했다. 계산 다 해놨네. 한 달에 몇십만 원 하는 생활비 주고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당신네 아들 키우게 하려는 거잖아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큰 오빠가 갑자기 말했다. 누가 내가 돈을 못 번다고 했지? 잠깐만. 큰 오빠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가방을 들고 나왔다. 그 안에서 1억 원짜리 지폐가 뭉치로 묶여 있었다. 오빠는 그것을 빨간 식탁보가 깔린 잔치상에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유광아. 걱정 말고 대학원 공부 열심히 해. 유주. 내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 내가 책임질게. 1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 잔치장은 조용해졌다. 친어머니는 침을 꿀꺽 삼키고 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외숙모는 돈을 만져보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했다. 얼굴은 어리둥절했다. 너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니? 큰 오빠는 어깨를 으쓱하며 옅게 웃었다. 제가 소설 써서 돈 벌고 있다고 했잖아요. 큰 오빠는 예전에도 외숙모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있었지만 외숙모는 그 돈이 큰 오빠가 공장에서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체면 때문에 일부러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다. 외숙모는 흐느껴 울었다. 됐어. 됐어. 동생들 학업은 내 일이 아니야. 이 돈은 내가 잘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내가 집 사고 결혼할 때 쓰렴. 그녀는 돈을 모두 챙겨 방에 넣어두었다. 친어머니의 시선은 그녀의 움직임을 쫓았다. 외숙모가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녀는 서둘러 따라가며 아부하는 웃음을 지었다. 형님. 형님. 제가 우리 아들 소희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외숙모는 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그녀를 쳐다봤다. 누가 당신 형님이야? 나한테는 당신처럼 뻔뻔한 시누이 없어. 이건 유재 결혼 자금이니까. 한 푼도 탐낼 생각하지 마. 외숙모는 분명 돈을 방에 잘 넣어두었을 것이다. 나는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갔다. 외숙모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눈물을 닦고 있었다. 나는 문가에 서서 두 손을 깍지 끼고 말했다. 외숙모. 죄송해요. 평소에는 큰 소리로 말하고 성격이 급했지만 외숙모는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고 소란스럽게 울음을 터뜨리는 스타일도 아니었다. 방금 그 장면은 외숙모가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위해 싸워준 것이었다. 외숙모는 뒤를 돌아 머리를 묶고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얼굴에는 이미 눈물이 없었다. 내 친엄마 같은 부류는 도구로 독을 다스려야 해. 이치로 말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널 10여 년을 키웠는데. 내가 마음 약해져서 그 여동생이나 키워주면 외숙모가 널 때려 죽여버릴 줄 알아. 알겠지. 나는 엉엉 울었다. 알았어요. 뭐야. 오늘 좋은 날인데 왜 울어? 울지 마. 나중에 우리 송씨네 식구들 잘 살 거니까. 그 사람들 다 우리를 질투하게 될 거야. 외숙모는 내 눈물을 닦아주다가 그녀의 눈도 붉게 물들었다. 울지 마. 시험 끝났으니 머리카락 다시 길러. 여자는 긴 머리가 예쁘지. 외숙모는 방문을 이중 잠금 장치로 잠그고 나를 데리고 잔치로 돌아왔다. 큰 오빠는 이미 동네 아줌마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컴퓨터 게임으로 돈을 번다고. 한 달에 얼마나 벌어? 내 아들은 중학교만 졸업했는데.
걔도 할 수 있나? 유재야. 우리 집 조카 딸은 22살인데 전문대 졸업하고 예쁘고 착해. 내가 소개해 줄까? 우리 집 조카 딸은 20살인데 유치원 선생님이야. 조건 정말 좋아. 큰 오빠는 키가 175cm이고 몸무게가 65kg 정도 나갔다. 수다스러운 아줌마들 사이에 갇혀 있으니 나약하고 불쌍해 보였다. 아줌마들은 서로 자기 딸이나 조카 딸을 소개하기 바빴다. 큰 오빠는 안경을 고쳤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저 이미 여자친구 있어요. 뭐라고? 외숙모가 소리를 질렀다. 알고 보니 큰 오빠의 여자친구는 같은 작가 그룹에서 소설을 쓰는 사람이었다. 이제 곧 졸업반이 되는 대학생이었다. 외숙모는 혹시 속은 건 아닌지 의심했다. 걔가 너한테 차중국 전통차 사라고 한 적 없어. 예전에 동네의 한 남자애가 인터넷 여자친구에게 100근이 넘는 차를 사라고 수가 몇천만 원을 썼다가 결국 차였다. 동네 사람들은 인터넷 여자친구가 파는 차는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아니요. 저희 영상통화도 했어요. 사진도 있어요. 큰 오빠는 지갑에서 증명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여자애는 아주 온화해 보였다. 미소를 지으면 보조개가 2개 생겼고 눈은 빛났다. 아줌마들은 복권 당첨될 기회를 놓친 것처럼 아쉬워했다. 방금 전만 해도 큰 오빠가 돈도 못 버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욕하던 그들이었다. 나중에 나는 큰 오빠를 묘사하는데 가장 적합한 단어가 사회 공포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차갑고 과묵해 보였지만 사실 그는 대화에 능숙하지 않았고 외부 세상에 발을 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그는 자신만의 2차원 세계에 몰두했다. 대학에 가서 우연히 큰 오빠의 비밀 계정을 발견했다. 그는 팬층이 두터운 미스터리 시골 소설 작가였다. 신의 의사, 시골 점쟁이 같은 이야기를 썼다. 어쩐지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이다. 잔치가 끝나자 친어머니는 떠나면서도 잊지 않고 상냥한 척했다. 삼아, 오해하지 마. 엄마는 너한테 관심이 많아. 친아버지는 이를 갈며 말했다. 이 못된 년. 어릴 때 너를 똥통에 던져 죽였어야 했는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쉽네요. 저는 살아남았고 아주 잘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잘 살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당신들과 아무 상관없어요. 친아버지는 분통 터져 죽을 뻔했다. 큰언니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다. 부모님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셨어. 동생도 이해해야지. 나는 되물었다. 이제 새 자녀까지 낳아도 되는 정책이 나온 거야? 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을 낳아야 하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남편네 집안에 무슨 말을 하겠어. 두 조카 딸은 낡은 옷을 입고 쪼그리고 앉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큰 조카는 옛날의 나와 비슷한 나이였다. 나는 언니에게 물었다. 언니. 내가 4살 때 언니가 나를 산에 데려가서 매미 허물을 주었잖아. 내가 길을 잃었는데. 언니는 왜 나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 언니는 입을 벌렸다.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봤지. 나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아픔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였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기억이 안 나는데라는 무심한 한마디였다.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만약 제가 당신의 집에 계속 살았더라면 저는 4살 때 산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7살 때 고열로 죽었을 수도 있고 10살 때 폭우에 휩쓸려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여기 서 있을 수 없었겠죠. 언니. 우리를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언니 마음속으로도 잘 알잖아요. 아마 큰언니는 첫째라서 조금은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셋째라서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큰언니가 돌아갈 때 그녀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다. 큰 오빠가 내 학비를 내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다. 큰 오빠는 나에게 상으로 스마트폰을 사주었다. 대학은 성도에 있었고 시외버스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런데도 외삼촌 외숙모는 기필코 나를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둘째 오빠는 눈을 휘번득거렸다. 그때 저는 입학할 때 아무도 저를 데려다 주지 않았잖아요. 저 혼자 갔는데. 외삼촌은 둘째 오빠의 등을 쳤다. 너는 남자애니까 데려다 줄 필요 없지. 유주는 여자애잖아. 너랑 같니? 나중에야 나는 외삼촌을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딸바보라는 것을 깨달았다. 외삼촌은 두 오빠에게는 성급하고 참을성 없었지만 나에게는 늘 부드럽고 상냥했다. 떠나기 이틀 전 외숙모는 염색약을 사왔다. 유주야. 외숙모 머리 좀 염색해줘. 내 머리카락이 검은 머리보다 흰머리가 더 많네. 짙은 염색약 냄새가 났다. 내가 약을 섞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외숙모. 이대로도 아주 예뻐요. 외숙모는 거울을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럼 당연하지. 젊었을 땐 열마을에서 내가 제일 가는 미인이었어. 하지만 며칠 뒤에 너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갈 건데. 머리 염색 좀 해야지. 흰머리가 너무 많으면 다른 학부모들이 나를 비웃을 거고. 내가 창피해할 수도 있잖니. 창피할 리가요. 외숙모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부모예요. 외숙모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예요. 염색약이 조금 남았다. 마침 외삼촌이 집에 돌아왔다. 외삼촌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버리지 말고 나도 좀 해줘. 외숙모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라면 외삼촌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였다. 남은 염색약으로 외삼촌도 머리를 염색했다. 둘째 오빠는 문틀에 기대어 눈을 굴리며 시큼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이 같이 멋부리고 다니시네. 내 기숙사는 6인실이었다. 외숙모는 나에게 가장 안쪽 침대를 골라주었다. 창문 가까이 있는 침대는 겨울에 춥고 문 가까이 있는 침대는 새벽에 문 열어주느라 시끄러워. 이 침대가 제일 좋아. 외삼촌은 생활용품을 사러 가고 외숙모는 내 침대에 이불을 깔아주었다. 옆 침대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따님은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엄마는 안 닮고. 외숙모는 이불을 깔던 손을 멈추었다. 얘는 제 조카 딸이에요. 제가 외숙모니까 당연히 안 닮았죠. 아주머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외삼촌 외숙모가 왜 입학식에 왔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외숙모를 도와 이불 한쪽을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외삼촌 외숙모가 키웠어요. 외삼촌 외숙모가 저희 진짜 부모님이에요. 그 순간 이불을 잡고 있던 외숙모의 손이 살짝 떨렸다. 몇 초 뒤 외숙모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그래. 유주가 내 뱃속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내 친딸이야. 둘째 오빠는 원래 대학원 진학을 망설였지만 이제 큰 오빠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니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오빠는 똑똑했고 그 당시에는 대학원 경쟁률이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다. 합격률도 대학보다 높았다. 오빠는 장성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했고 학비는 내지 않았다. 좋은 지도 교수님을 만나 한 달에 프로젝트 수당도 받았다. 개인적으로 쓰는 돈 외에도 남은 돈으로 내 생일 선물을 사주기도 했다. 내가 대학생일 때 외삼촌은 50살이 넘었지만 전기 기술을 독학으로 배워 아주 능숙하게 다루었다. 그는 팀을 꾸려 공사를 맡아 일했고 하루 일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집 한 채를 통째로 맡아 완성되면 한꺼번에 돈을 받았다. 외삼촌은 부지런하고 꼼꼼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벌었다. 외숙모는 외삼촌을 따라다니며 마트 정리 직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며 한시도 쉬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점점 부유해졌다. 외삼촌은 낡은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지으려고 했다. 큰 오빠와 둘째 오빠는 모두 도시에 집을 사라고 권했다. 낡은 집은 나중에 아무도 안 살 거고 가치도 없잖아요. 외삼촌은 담배를 피우며 천천히 말했다. 아니, 부모님이 살 거니까 그렇지. 너희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 집이 없으면 어쩌겠어. 도시가 아무리 좋아도 부모님의 뿌리는 이 시골에 있단다. 이제 마을의 모든 집이 2층 집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집만 낡은 단층 집이었다. 수십 년 동안 외삼촌 외숙모는 동네 사람들의 수많은 비아냥을 들었을 것이다. 새 집을 짓는 것은 단순히 노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체면이고 자부심이었다. 대학 2학년 설날. 큰 오빠의 여자친구가 집에 처음으로 인사 오기로 했다. 큰 오빠는 여자친구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나를 데리고 읍내로 쇼핑을 갔다. 그런데 우연히 큰 오빠의 전 여자친구를 만났다. 두 사람이 헤어진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녀는 1살 남짓한 아기를 안고 흩날리는 눈발 아래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빠. 결혼했어. 이제 곧 해. 며칠 뒤에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와. 아직 공장 노동자로 일해. 아니. 이제 집에서 자유롭게 일해. 돈도 많이 벌어. 그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다. 그럼 신부지참금은 감당할 수 있어? 큰 오빠는 미소를 지었다. 내 여자친구는 신부지참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던데. 그녀의 미소는 너무 옅어서 안쓰러울 정도였다. 잘 됐네. 행복하게 잘 살아.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기를 달래는 동안 큰 오빠는 작별 인사를 했다. 스쳐 지나갈 때 그녀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유재 오빠. 미안해. 시장 안에 들어가니 따뜻한 난방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큰 오빠는 조금 말이 없어 보였다.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왜 연희한테 오빠가 돈을 많이 번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언니 속 좀 터지게 하지. 큰 오빠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어. 그 언니를 탓할 수만은 없어. 결국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두 사람이 연애할 때 내가 제대로 된 선물 하나 못 해줬으니 그 언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오늘 옷차림을 보아하니 지금 삶이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더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 나는 큰 오빠가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는 소설을 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큰 오빠의 연애도 순탄치 않았다. 형님은 외동딸의 대학생이었다. 처음에는 형님네 집에서 결혼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나중에 큰 오빠가 성도에 집을 사고 차를 사자 형님네 친척 중에 웹사이트 편집자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큰 오빠의 명성을 알게 되었다. 우리 집안 사정도 옛날과 달랐다. 외삼촌은 안정적인 기술을 가졌고 집안에 빚도 없었다. 둘째 오빠는 대학원생이고 나도 대학생이었다. 미래에는 아무도 큰 오빠의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30살이 되어서야 큰 오빠는 드디어 결혼을 했다. 시골에서는 제대로 된 대학을 나온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대부분 일찍 결혼했다. 큰 오빠의 중학교 동창들은 벌써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결혼식 날.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차를 올리자 외숙모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형님의 손을 잡고 외숙모는 목이 메었다. 우리 유재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말수가 적었지. 이제 내가 유재를 책임져야 한다.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면 돼. 엄마 아빠는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된다. 큰 오빠가 사춘기일 때 외숙모가 한마디 하면 오빠는 한마디씩 말대꾸를 했고 심지어는 모르는 척하기도 했다. 외숙모는 그때 큰 오빠를 칼로 쫓아다니고 싶을 만큼 화가 났었던 기억을 잊었을 것이다. 둘째 오빠는 대학원 3학년 때 상하이에 있는 국영 기업에 취직했다. 연봉도 괜찮았고 오래 일하면 가족들의 호적을 도시로 옮길 수도 있었다. 외숙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이렇게 멀리 가면 나중에 무슨 도움을 받겠어. 이놈은 어릴 때부터 고양이처럼 말썽만 부리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더니 결국 이렇게 멀리 가버렸네. 둘째, 오빠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럼 저 일 안 하고 그냥 다시 돌아올까요? 외숙모는 휴대폰을 뺏었다. 미쳤니? 그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데 나는 빨리 취직해서 가족들에게 보답하고 싶었지만 두 오빠는 대학원에 진학하라고 나를 설득했다. 이제 대학교 졸업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거야. 부모님은 우리 둘이 알아서 잘 돌볼 테니. 너는 딸이니까 아무 걱정 말고 공부에만 전념해. 외숙모는 흥 하고 웃었다. 시험이나 합격하고 그런 소리 해. 나는 물었다. 만약 합격하면요? 합격하면 공부해야지. 대학원은 학비도 안 들고. 외삼촌 외숙모도 아직 건강하니까 우리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친어머니는 또다시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또 대학원이야. 26살 되면 노처녀 될 텐데. 누가 데려가겠어.
내 생각엔 그냥 빨리 취직해서 돈 버는 게 훨씬 낫겠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제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모랑 무슨 상관인데요? 내 전공 지도 교수님은 둘째 오빠가 여기저기 알아봐서 나에게 추천해준 분이었다. 나는 일찍부터 교수님과 연락을 취했고, 마침내 나는 교수님의 학생이 되었다. 그렇게 나는 내 선배인 양정 선배를 알게 되었고, 그는 나중에 내 남자친구가 되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우리는 성도에 남았다. 사실 더 멀리 가면 더 좋은 기회가 있었겠지만, 나는 외삼촌 외숙모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다.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결혼을 계획했다. 그때 외삼촌의 허리는 더 굽었고, 외숙모의 머리에는 검은 머리카락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양정은 우리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2억 원을 모았다. 나는 외숙모에게 통장을 건넸다. 예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신부지참금은 외숙모 외삼촌 거라고. 여기 2억 원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집을 수리할 때 외숙모는 그 통장을 다시 가져왔다. 이 돈은 내가 한 푼도 안 썼어. 그냥 너희들이 가져가서 써. 나랑 외삼촌은 아직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 나중에 늙어서 돈 못 벌게 되면 그때 너희들한테 찾아갈게. 양정의 집안도 꽤 괜찮았다. 결혼식은 도시의 호텔에서 열렸다. 친어머니는 무슨 생각인지 나를 찾아와 말했다. 엄마는 내 친엄마잖니? 그날 엄마랑 아빠가 신랑 신부에게 차를 받는 자리에 올라가서 사위한테 엄마 아빠라고 듣고 싶구나. 나는 단호하게 한마디만 했다. 꺼져. 결혼식에서 사회자는 나에게 양정 선배에게 외삼촌 외숙모에게 차를 올리라고 말했다. 양정은 정중하게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렀다. 나도 그에 맞춰 불렀다. 어머니, 아버지, 아니. 그때부터 나는 그들을 부모님이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그들이 내 부모님이 되었다. 내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께서는 양정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에게는 이 딸 하나뿐인데. 자네가 약속해주게. 평생 이 아이한테 잘해주겠다고.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숙이고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의 머리는 염색했지만 머리뿌리에는 이미 하얀 머리카락이 보였다. 어머니는 봉투를 양정에게 건넸다. 유주가 어릴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내가 유주랑 결혼했으니 다시는 유주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알았지. 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양정과 함께 무릎을 꿇고 부모님께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 인사를 올렸다. 세상에는 낳아준 은혜도 있지만 키워준 은혜도 있다. 나에게는 키워준 은혜가 낳아준 은혜보다 100배나 더 컸다. 어릴 때 나는 늘 악몽을 꾸었다. 어두운 숲속에서 수많은 뱀이 허물에 둘러싸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꿈이었다. 나중에 그 악몽은 서서히 사라졌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마 외삼촌이 100번째 과자를 사다 준 그날부터였을 것이다. 혹은 외숙모가 시끄럽게 나를 꾸짖었지만 늘 따뜻한 밥과 국을 남겨주었던 수많은 날들부터였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 그리고 두 오빠의 사랑이 나를 4살 때의 어두운 숲에서 구해주었다.
그들의 사랑 덕분에 나는 넓은 하늘을 만질 수 있게 되었다. 후기. 대학 시절. 몇 가지 사소한 일들이 있었다. 나보다 2살 많았던 둘째 언니는 내가 공부하고 있을 때 이미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내 대학 합격 축하 잔치에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1학년 겨울방학 때 언니가 우리 집에 돌아왔다. 언니는 나에게 은 목걸이를 주면서 대학 합격 축하 선물이라고 말했다. 나는 언니의 마음을 느껴서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며칠 뒤 친어머니가 집에 놀러 왔다. 그녀는 그 목걸이가 둘째 언니가 자기에게 사준 선물인데 실수로 나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은 목걸이가 얼마나 한다고 그게 탐나서 와서 달라고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다. 나는 그 목걸이를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그 이후로 그녀에 대한 혐오감은 더욱 커졌다. 대학원 시절. 나는 어머니의 환갑생신을 맞아 생활비를 아끼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머니에게 금 목걸이를 선물해드렸다. 이것이 딸과 아들의 차이점이었다. 두 오빠는 그냥 현금만 보냈을 뿐. 나처럼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쓸데없이 비싼 목걸이를 왜 샀니? 라며 나를 야단쳤지만 밥을 다 먹기도 전에 그 목걸이를 하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 우리 딸 좀 보라지. 비율도 없더니 매일같이 알바해서 나한테 이렇게 비싼 금 목걸이를 사줬네. 내가 평소에 낄 데도 없는데. 너희들 딸도 너희한테 금 목걸이 사준 적 있니? 그녀는 동네 아줌마들을 모두 화나게 만들었다. 친어머니도 그 목걸이를 보고 질투심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나에게도 금 목걸이가 갖고 싶다고 애둘러 말했다. 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때 둘째 언니가 엄마한테 은 목걸이 사줬잖아요.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고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다. 우리 3남매는 모두 마을을 떠났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다. 손주들을 돌봐주러 갈 때를 제외하고는 시골에 있는 것을 좋아하셨다. 다행히 이제 카카오톡이 있어서 매일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기술에 능숙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아주 잘 사용하셨다. 매일 어머니는 가족 단톡방에 가짜 전문가들이 올린 온갖 정보들을 보내셨다. 설날 밥상에 이 3가지 음식은 올리면 안 돼요. 이 자세는 아기를 위험하게 할 수 있어요. 매일 이 한 모금을 마시면 아이가 밥투정 안 해요. 아기가 계속 울면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온대요. 한 번은 나와 둘째, 오빠가 같은 날에 심양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다. 둘째, 오빠가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했다.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빠가 물었다. 아빠는 어디 계세요? 카메라를 돌리니 아버지가 뉴스를 보고 계셨다. 고개를 돌려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셨다. 시골에 계시지만 아버지는 늘 나라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셨다. 둘째, 오빠가 다시 말했다. 엄마, 저 이번 출장에서 유주 만났어요. 지금 둘이 같이 저녁 먹고 있어요. 화면 속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서 얼굴을 화면에 바싹 갖다 댔다. 유주도 거기 있었나? 너희들 어디로 출장 갔니? 뭐 먹었니? 춥지는 않니? 잠은 잘 잤니? 아버지는 끝없이 물으셨다. 둘째 오빠는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아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유주가 아빠 친딸이죠. 제가 시장에서 주워온 애 맞죠?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비켜라. 내가 유주 얼굴 가리잖니. 둘째 오빠는 분통 터져 죽을 뻔했다. 성격이 호탕한 둘째 오빠는 결혼을 자꾸 미뤘다. 어머니는 늘 걱정하며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오빠에게 결혼하라고 재촉했다. 오빠가 30살이 되던 해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다. 오빠보다 5살 많은 선배였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수입도 오빠의 3배나 되었다. 어머니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나이도 많은데 아이 낳기도 힘들겠네. 그리고 내 눈에는 걔가 너를 꼭 강아지 부리듯 하더라. 나는 너한테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둘째, 오빠는 째려봤다. 엄마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저 그 선배한테 몇 년을 쫓아다녔는데 겨우 만난 거예요. 만약 엄마가 방해하면 저 평생 결혼 안 할 거예요. 결혼식 날. 둘째 오빠는 귀에 걸릴 만큼 활짝 웃었다. 잘 됐지. 내 치아가 약해서 평생 부드러운 밥만 먹어야겠어. 큰 형님은 온화하고 상냥했지만 둘째 형님은 강인하고 단호했다. 어머니가 연로해지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둘째 형님이 모두 도맡아 처리했다. 어머니도 점차 둘째 며느리를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 우리 둘째 며느리 좀 보라지. 돈 쓰는 게 정말 통이 커? 몇십만 원짜리 발 마사지기도 사고 1,000만 원이 넘는 안마의자도 샀다니까. 우리가 평생 농사만 지었는데 저런 거 앉으면 허리가 더 아플 텐데. 나한테 금 목걸이를 사주러 데려갔는데 꽃게 목걸이처럼 생긴 굵은 걸 고르더라. 하고 다니면 목 부러지겠어. 돈 잘 번다고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지. 나는 어머니에게 종종 말했다. 엄마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엄마랑 친구 안 할 거예요. 어머니는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 88 아주머니도 며느리가 사준 금팔찌를 800번은 자랑했어. 이것이 평범한 부모님이었다. 사실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저 자식들이 자신들을 생각해주는 마음, 자신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했다.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자 버팀목이었다. 큰 언니와 둘째 언니는 결국 친어머니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둘째 언니는 남자친구를 따라 2년 동안 소식 없이 집을 떠났다가 설날에 어린아이를 안고 돌아왔다. 친어머니는 화가 나서 울고불고 소리치며 언니를 부르자 은혜를 모르는 년이라고 욕했다. 배은망덕한 년. 마음이 늑대 같아. 하지만 이미 아이를 낳았으니 어쩌겠는가. 이제 와서 다시 시집 보내려고 해도 누가 돈을 주겠는가.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친어머니는 여전히 둘째 언니에게서 무언가를 뜯어내려 했지만 언니는 그녀에게 응해주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남보다 더 차갑고 멀어진 관계가 되었다. 반대로 둘째 언니가 도시로 정착한 후 나와는 자주 왕래하기 시작했다. 내가 30살이 되던 해 언니는 나에게 금 목걸이를 선물하며 말했다. 예전에 못 해준 거 대신 주는 거야? 알고 보니 언니는 예전에 은 목걸이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술을 꽤 마셨다. 언니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언니는 웃으며 말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내가 대학에 합격한 후 엄마 아빠가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내 말 안 듣고 똑똑하지도 못한 애를 그냥 보냈어야 했는데. 그때 너를 남겨두고 나를 보냈어야 했다고 말이야. 언니는 가볍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언니의 마음이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언니. 만약 내가 당신의 집에 남았더라면 제1중학교에 합격했더라도 학교에 못 갔을 거고 대학은 꿈도 못 꿨을 거야. 언니는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사실 언니가 나보다 훨씬 대단해. 친부모의 끊임없는 세뇌 속에서도 언니는 큰 언니처럼 휘둘리지 않았다. 언니는 항상 자신을 지켰고 단호하게 그들을 떠났다. 중학교 졸업 학력만으로도 언니는 스스로 안정적인 삶을 일궈냈다. 누가 자랑스러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언니였다. 친부모는 장위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대학에 합격했으니 그들의 금쪽 같은 아들 장위도 당연히 훌륭한 미래를 가져야 했다. 어쨌든 그는 장씨 집안의 태자였으니 틀림없이 세상의 정수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장위는 제1중학교에도 합격하지 못했다. 친어머니는 뒷돈을 써서라도 장위를 보내려고 했지만 그의 점수가 너무 형편없어서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나중에는 전문학교에 들어갔지만 맨날 빈둥거리며 놀기만 했고 졸업 후 공장에 들어갔지만 사흘 일하고 이틀 쉬는 시기였다. 기술도 없고 망상만 많아서 1년 중 반년 넘게 집에서 놀았다. 친부모는 속이 탔지만 어쩌겠는가. 그래도 그들의 왕자였으니 애지중지 키울 수밖에.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장위는 아직 결혼도 하지 못했다. 친어머니는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줬지만 결국 아무도 그와 짝이 되지 못했다. 아마 그는 평생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